지금도 가끔 그 노래가 들리는 것 같다. 새벽처럼 고요한 시간, 아파트 안이 너무 조용해지면 어디선가 익숙한 허밍이 흐르는 것 같다. 입안으로만 흥얼거리던 그 가벼운 멜로디. 예전에는 분명 내 것이었다. 내가 주방에서 물 끓이면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무의식 중에 부르던 작은 습관. 그런데 그날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내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그녀였다. 자기가 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저자. 사람들은 인생이 부서지는 순간을 영화처럼 상상한다. 문이 쾅 열리고 누가 절규하고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장면이 한 번에 덮쳐오는 걸 떠올린다. 뭔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지금이다 하는 경고가 들릴 거라고. 내 삶이 갈라진 순간은 그런 식이 아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더 섬뜩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온 그 순간까지도 모든 건 평범해 보였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고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밀려들었다. 내 손에는 장을 본 비닐봉지와 가당이 들려 있었고 나는 오늘 저녁에 뭘 해먹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게 흥얼거리는 노래. 복도 끝 주방 쪽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가락 사이에서 열쇠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 멜로디는 익숙했다. 나만 아는, 나만 쓰는, 나만 흥얼거리던 나만의 리듬. 새벽에 남편 도시락 싸면서 출근 전에 얼른 커피 한 잔 내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쉰 숨 사이에 끼워 넣던 그 허밍이었다. 근데 그날 그걸 부르고 있는 사람은 나가 아니었다. 마치 집주인처럼 편안한 목소리였다. 가슴이 욱 하고 뒤틀렸다. 심장이 딱딱한 돌덩이처럼 쿵쿵 내려앉는 느낌. 나는 본능적으로 남편 이름을 부르려 했다. 준호? 입술 사이에서 이름이 부서졌다.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남편은 회사에 있어야 한다. 나는 원래라면 아직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일정이 취소되어 예상보다 일찍 집에 온 참이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적어도 그게 정상이었다. 나는 숨을 한 번 삼키고 비닐봉지를 현관 옆에 내려놓았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복도를 걸어 들어갔다. 다가갈수록 구체적인 소리들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국물이 끓는 소리, 냄비가 은근히 달아오르며 내는 작은 진동, 그리고 향. 내 향수 냄새였다. 평소에 아끼느라 특별한 날에만 뿌리던 그 향수. 회사 연말 회식이라든지 기본 전환을 하고 싶은 날에만 조금씩 뿌리던 내게는 작은 사치 같은 향수. 그 익숙한 향이 집안 공기 속에 짙게 깔려 있었다. 문제는 나는 오늘 그 향수를 뿌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였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발끝에는 식은땀이 찼고 손끝이 저릿저릿해졌다.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몸 깊숙이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복도 끝을 돌아 주방 입구에 섰다. 거기 그녀가 있었다. 내 집 주방, 내 가스레인지 앞, 내 냄비를 저으면서 내 허밍을 흥얼거리고 있었던 그 여자. 그리고 그녀는 내 파란 실내 가운을 입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에 준호가 사준 그 연한 하늘색 가운. 내가 샤워 후에나 잠깐 걸치는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 옷.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굳이 따라해야 할 디테일이었나 보다. 그녀는 슬리퍼도 안 신고 맨발로 서 있었다. 뒷모습만 보면 얼핏 나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 스치고 지나갔다. 체형도 머리 길이도 심지어 묶은 머리 위치도 나와 비슷하게 맞춰져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누구야?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었다. 너무 얇고 떨리고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 여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여보,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색으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다. 익숙한 호칭인데도 내 귀에는 이질적으로 박혔다. 누가 남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걸 듣는 기분이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떨어졌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당신 누구야?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야, 지연아.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마치 내 이름이 원래부터 자기 입에서 오르내리던 것이었다는 듯이. 왜 그래? 오늘 회의 힘들었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말투까지 한국 아내가 남편에게 쓰는 말투 그대로였다. 국에 간을 보단 손이 멈추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정말 이 집이, 이 주방이, 이 상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얼굴이었다.
이해가 안 됐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공포는 이해가 안 될수록 더 깊어진다. 나는 겨우 입술을 떼어냈다. 나 경찰 부를 거야. 경찰? 그녀가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위층에서 또 소음 문제로 뭐라고 했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답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우리는 윗집이 시끄러워서 관리실에 항의한 적이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내 손이 본능적으로 폰을 찾았다. 나는 시선을 그녀에게서 떼지 않은 채 뒷주머니를 뒤적였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112를 눌렀다. 신고 접수 요원이 네? 신고 내용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나는 내가 실제로 걸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목소리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왔다.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제 옷을 입고 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담당 경찰이 주소를 물었다. 나는 기계처럼 읊었다. 그 사이에도 그녀의 허밍은 끊기지 않았다. 내 허밍이었던 멜로디가 이제는 완전히 그녀의 것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상냥하게 웃어 보였다. 지연아,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요즘 회사 많이 힘들어? 오빠가 얘기했어. 너 요즘 잠도 못 잔다고. 오빠, 그녀 입에서 오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준호를 그렇게 부른 건 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경광등 불빛이 우리 거실 벽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나는 거의 뛰다시피 현관으로 나갔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2명의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다. 둘 다 지구대에서 자주 보던 그 푸른 제복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주방으로 향했다. 내 뒤를 따라온 그들이 그녀를 본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찰들을 바라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웃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우리 집. 나는 숨이 막혀 헛기침을 했다. 경찰 한 명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신분증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 제 집인데요. 왜 제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죠? 순간 내 시선과 그녀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 눈에 떠오른 감정은 죄책감도 당황도 아니었다. 오히려 억울함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분노. 지연아, 왜 그래? 그녀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집에 경찰을 왜 불러? 나한테 왜 이래? 마치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가 다가오려 하자 경찰이 재빨리 막아서며 말했다. 일단 신분증 보여주세요. 여기 신고 잡은 말씀으론 이 집 거주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 무너졌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다가 입술이 삐뚤어지며 이상한 미소가 떠올렸다. 아, 이제 알겠다. 그녀는 나를 가리켰다. 저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요즘 자꾸 헷갈려해요. 자기 이름도 잘 못 기억하고 집도 헷갈리고. 제가 간호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보세요. 여기 주소 다 있을 거예요. 경찰 둘의 눈길이 동시에 나에게 쏠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힌 것 같았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제가 집주인이고 이 집은 제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집이에요. 저 사람은 남편 회사 사람이고 제 이름은 김지연이에요. 저 사람은? 아니야.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김지연이야.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내가 여기서 살아. 저 사람이 나한테서 다 빼앗아 간 거야. 그녀의 고함에 경찰이 순간 몸을 움찔했다. 상황은 더 이상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한 명이 수갑을 빼들며 말했다. 일단 서로 떨어져 계시고요. 양쪽 다 지구대로 가셔서 신원 확인부터 하시죠.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계속 내게 소리 질렀다. 네가 내 인생 훔쳐갔어. 내 남편도, 내 집도, 내 이름도. 원래 이건 다 내 거였다고.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해.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머리 한쪽에서는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떠돌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이상한 체념이 밀려왔다. 문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렀다. 마치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지연아, 나야, 나라고. 나 여기 있는 거 안 보여? 제발 정신 차려. 경찰차 문이 닫히고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흐려졌을 때까지도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꽉 쥘 수도 없었다. 잠시 뒤 한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다. 피해자분, 혹시 저 사람을 아십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안 그래도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한 번 더 내려앉았다. 알고 있었다.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네, 남편 회사 사람이에요. 남편이 워크와이프라고 부르던 여자요. 서지민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바람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남편을 갖고 싶어 하던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예 나가 되고 싶어 하던 이야기였다. 별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건 훨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그 작은 징조들을 그때 이미 눈치챘다면 이런 일까지 오지는 않았을까. 아마 그래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하게 자라나고 있던 집착이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다. 별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려면 그 전에 내 삶부터 말해야 한다. 나는 평범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살았다. 32, 결혼 6년 차. 남편 강준호, 중견 IT 회사 기획팀 대리. 나 광고 대행사 AE. 서울 강서구의 평범한 2룸 아파트에 살았다. 결혼 초에는 이 집이 우리 두 사람의 작은 성처럼 느껴졌다. 신혼 때는 밤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지, 집이 조금 넓어지면 뭘 두고 싶은지 끝없는 상상을 하며 웃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렘은 일상으로 바뀌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주말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고 같이 넷플릭스를 보고 가끔 싸우고 또 금세 화해하는 그런 삶. SNS에서 사람들 말하는 대로라면 그럭저럭 잘 사는 부부의 전형 같은 모습이었다. 이야기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됐다. 처음엔 그냥 야근이 잦아졌다는 거였다. 오늘 또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자고 있어.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가 오는 날이 하나둘 드러났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라도 들어온 줄 알았다. 준호는 원래 야근을 그다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집밥을 좋아해서 웬만하면 퇴근 시간 맞춰 나오곤 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야근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주 늦었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나도 광고 업계에 있으니 일이 몰릴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로 힘들 때 버텨주는 게 부부니까. 하지만 야근이 가끔이 아니라 습관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을 때 마음 한쪽이 찌릿했다. 요즘 회사 많이 바빠? 그냥 팀 분위기도 그렇고. 대답은 늘 모호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묘하게 말을 돌렸다. 그대 두 번째 이상함이었다. 세 번째 이상함은 그의 전화기였다. 원래 준호는 집에 오면 폰을 아무데나 던져놓는 타입이었다. 소파 위, 식탁 위, 침대 위, 심지어 화장실 선반까지. 패턴도 없고 잠금도 대충이었다.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알림창에 뜨는 내용이 눈에 들어올 정도였다. 그랬던 사람의 행동이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졌다. 화장실을 갈 때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심지어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나갈 때도 폰을 꼭 들고 나갔다. 테이블 위에 두더라도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했다. 알림 미리 보기 기능도 꺼져 있었다. 폰 왜 이렇게 챙겨? 가볍게 묻자 그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었다. 요즘 회사에서 보안 교육 받아서 그래. 습관 들이는 중이야. 괜히 화면 켜져 있다가 정보 새 나가면 안 되잖아.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세상이 다 그런 분위기니까.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관계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대화 중간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생겼다. 오늘 회의에서 지민 씨가 아이디어 하나 냈는데? 서지민 대리 아니었으면 이번 프로젝트 완전 꼬였을걸? 지민이가 팀 분위기 되게 잘 살려. 진짜 센스 좋아. 서지민. 처음에는 그냥 회사 동기인가 보다 했다. 나도 회사에서 자주 언급하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일 잘하는 사람, 유머 감각 있는 사람, 항상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 하지만 지민이라는 이름은 너무 자주 등장했다. 마치 준호의 회사 생활 대부분이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어느 날 그 이름 뒤에 따라온 단어가 있었다. 지민이가 거의 내 워크와이프야. 팀에서 나 제일 챙겨주는 사람. 나는 웃어야 했다. 아내로서 쿨한 척 농담처럼 받아쳐야 했다. 워크와이프는 또 뭐야? 회사에서 부인까지 두고 사는 거야? 그는 피곤한 와중에도 웃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일할 때 파트너 같은 느낌. 커피도 챙겨주고 내가 빠뜨리는 일정도 알려주고 되게 잘 맞아. 그가 잘 맞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내 안 어딘가가 쿡 하고 찔렸다. 그건 원래 나를 향해 쓰던 말이었다. 넌 나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처음 연애할 때 그가 그렇게 말해줬었다. 그 말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는 언제부터 그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쓰고 있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말하면 내가 쪼잔해지는 것 같았다. 요즘 세상에 워크와이프, 워크허즈번드 같은 말은 흔하다. 다들 농담으로 쓴다. 문제는 그게 농담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진짜가 되느냐였다. 그 차이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별표 서지민을 처음 본 건 그 해봄 회사 부부 동반 회식 자리에서였다. IT 회사와 협력사들 모여서 여는 큰 술자리였다.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 대형 룸.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고 각 팀별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원래 이런 자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그날은 괜찮았다. 준호가 옆에 있고 워크와이프라는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저기 있다. 준호가 내 옆에서 말했다. 내가 시선을 옮기자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단발에 가까운 세미롱 헤어, 또렷한 이목구비, 정갈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딱 회사 생활 잘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외모. 그런데 그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표정과 몸짓이었다. 동료들의 말에 적당히 웃어주면서도 항상 중앙에 서 있었다. 누가 특별히 배려하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 눈이 자주 준호 쪽으로 향했다. 준호가 농담을 던지면 가장 크게 웃었다. 지민 씨, 준호가 나를 데리고 다가갔다. 여기 우리 와이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와, 드디어 뵙네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지민입니다. 그녀는 내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억지 미소를 붙인 채 악수를 했다. 김지연이에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여기서 워크와이프라는 말을 그대로 꺼낼 순 없었다. 입 밖으로 나오면 뭔가 더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싫었다. 우리가 마주 앉자 지민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까지 훑었다.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옷부터 머리, 액세서리까지 꼼꼼히 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와, 원피스 진짜 예쁘시다. 그녀가 말했다. 어디 브랜드예요? 잘 어울리시는데.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거예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머리도 되게 깔끔하게 자르셨다. 이런 라인 진짜 아무나 못 어울리는데. 그녀는 손가락으로 내 머리 라인을 가볍게 따라 그리듯 움직였다. 진짜 세련되셨어요. 칭찬인데도 묘하게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피팅 모델을 보는 디자이너처럼 저 체형이면 저길 이렇게 줄이면 되겠다 라는 계산을 하는 눈빛. 그날 자리에서 지민은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디서 일하세요? 광고 대행사요. 와, 힘들겠다. 어떤 클라이언트랑 일하세요? 요즘은 주로 뷰티 쪽이요.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구나. 아니에요. 집은 여기서 멀지 않으세요? 강서 쪽 살아요. 아, 그쪽에 맛집 많잖아요. 어디 자주 가세요? 질문의 방향이 점점 개인적인 쪽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예의상 대답을 이어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묘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되게 부침성 좋지? 운전대를 잡은 준호가 말했다. 팀 분위기도 잘 살리고 나도 일할 때 많이 도와주고. 나는 그저 응 하고 대답했다. 머릿속에는 지민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다. 나를 보면서도 내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하는 말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껍데기를 보는 것 같은 시선. 마치 무언가를 베껴두려는 사람처럼. 별표 진짜 기이한 건 그날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회사 모임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냥 팀 단위 회식이라며 나는 가지 않았다. 집에서 쉬면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카톡 하나가 도착했다. 누나, 이거 언니 맞죠? 보낸 사람은 내 동생이었다. 메시지 아래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가 붙어 있었다. 화면 속에는 술자리 사진이 있었다. 회사 사람들로 보이는 여러 명이 둘러앉아 웃고 있고 가운데에 지민이 있었다. 그런데 시선이 먼저 가는 건 그녀가 입고 있는 원피스였다. 그날 내가 입고 갔던 그 파란색 원피스. 어깨선, 허리선, 기장까지 똑같았다. 헤어스타일도 내가 하던 드라이 방식과 비슷했다. 심지어 립 컬러까지 비슷해 보였다. 동생이 물었다. 언니 아니지? 근데 옷이 똑같아서 깜짝 놀람. 나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클로즈업된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 있었다. 옆자리 준호의 얼굴도 살짝 보였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어디서 많이 보던 웃음이라는 게 더 싫었다. 나는 그냥 동생에게 짧게 답했다. 응, 나 아니야. 그냥 남편 회사 사람이야. 그리고 폰을 뒤집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나는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얼마 전 올렸던 내 셀카에 좋아요 하나가 늘어 있었다. 아이디를 보니 SJ 밑줄 민 같은 지민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이었다. 회사 사람들끼리 팔로우를 했나 보다. 그날 저녁 지민의 계정에 올라온 새 게시물이 내 타임라인에 떠올랐다. 눈을 의심했다. 내가 며칠 전에 올린 셀카와 구도가 거의 똑같았다. 거울 앞에서 핸드폰을 들어올린 자세, 고개를 살짝 기울인 각도, 어깨 위로 떨어지는 머리의 위치까지. 심지어 그녀가 입고 있는 크림색 니트도 내가 며칠 전에 입었던 것과 거의 똑같았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즘 이런 깔끔한 니트에 꽂힘, 샵 데일리룩. 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내려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우연일까? 우연일 수 있을까?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며 옷장을 열었을 때 문득 모든 옷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 옷인데도 내가 먼저 입은 게 맞나 싶은 기분. 준호에게 그 얘기를 꺼냈다가 돌아온 건 가벼운 웃음뿐이었다. 요즘 스타일이 비슷한가 보지. 유행도 돌고 도는 거고. 너도 사람들 코디 보고 따라하잖아. 저쪽이 나를 따라하는 건 생각하지 못하면서 내가 남들을 따라한다고만 생각하는 그 태도가 너무 서운했다. 동시에 조금 무서웠다. 그가 얼마나 둔감해야 이 상황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까. 근데 향수는? 어느 날 나는 물었다. 그날 회식 때 지미 씨한테서 내 향수 냄새가 나던데. 준호는 잠깐 놀란 얼굴을 하더니 곧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거 너 얘기해줬더니 관심 있더라고. 어디 브랜드냐고 물어서 알려줬지. 목이 말라 침을 삼켰다. 그래서 똑같은 걸 샀다고? 뭐 그렇겠지. 향수는 여러 명이 같은 거 써도 이상한 거 아니잖아. 회사에서도 다 비슷한 거 쓰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 향기까지 가져간 걸 나는 우연이라고 부르기 힘들었다. 그날 밤 샤워를 하고 나와 서랍장에서 향수를 꺼냈을 때 문득 병이 평소 있던 위치와 다르게 놓여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아주 조금 각조가 달라져 있었다. 누구의 손길이 닿은 흔적처럼. 잠깐 동안 호흡이 멈췄다. 내가 아까 급하게 꺼내다가 그랬나? 스스로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곧이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동네 카페 직원이 내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아메리카노 안 드실 거예요? 네? 아까 드시고 가셨잖아요. 라떼는 오랜만에 드시고. 나는 오늘 그 카페에 온 적이 없었다. 그날 아침 회사가 바빠서 집에서 바로 출근했다.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직원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럼 진짜 똑같이 생긴 분이었나 보다. 이름도 김지연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혹시 머리 이런 길이에 이 정도 키에 이런 가디건 입고 있던? 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직원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짜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전 아까 뵀던 줄 알았어요. 커피도 똑같이 연하게 샷 추가 없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민이었다. 그녀는 내 동네 카페까지 찾아와 내가 앉는 자리, 내가 마시는 커피, 내가 자주 하는 주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마치 준비 연습이라도 하듯이. 그 사실이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아챘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가슴이 조여와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집에 돌아가는 길, 골목길마다 누가 나를 훔쳐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 앞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누군가 뒤에 서 있는 것 같아 거울을 계속 확인했다. 그날 밤 결국 나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1월 17일 동네 카페에서 내 이름으로 커피를 주문한 사람 있음. 직원 말로는 나와 닮았다고 함. 1월 19일 향수병 위치가 다름. 1월 20일 침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발소리 2시쯤. 1월 22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입었던 옷과 똑같은 코디 사진 올라옴. 처음에는 스스로가 웃겼다. 마치 범죄일지를 쓰는 사람처럼. 하지만 몇 줄, 몇 페이지를 채워가다 보니 이건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다. 별표,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광고주 회의가 취소되면서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게 됐다. 선배들과 회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집에 가고 싶었다. 집에 가서 씻고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면서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렸을 때 해는 이미 거의 져 있었다. 겨울이라 해가 빨리 떨어지는 계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나는 갑자기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아까 말했던 그 허밍,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목소리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을 때 마음이 점점 쿵쾅거렸다. 현관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손은 자동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구두를 벗기도 전에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주방 쪽에서 누군가 물 끓이는 소리에 맞춰 흥얼거리는 소리. 내가 늘 아침에 부르던 내가 만든 멜로디. 한국 노래도 아니고 팝송도 아니고 그냥 내 호흡과 리듬에 맞춰 나온 의미 없는 허밍. 그것이 지금 누군가의 입에서 너무도 익숙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이번에는 비닐봉지를 내려놓을 생각도 못했다. 손이 얼어붙은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도록 숨을 죽이면서 주방 문턱에 섰을 때 나는 알아버렸다. 이 집은 이미 한 번 점령당해 있었다는 것을. 주방에는 사람이 있었다. 서지민. 그리고 그녀는 내 하늘색 가운을 입고 내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내 허밍을 부르며 내 냄비에 뭔가를 끓이고 있었다. 마치 너무 당연한 듯이. 뭐 하는 짓이야?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내가 본 건 미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너무나 평범한 좋은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한국 아내의 얼굴이었다. 살짝 부은 눈가, 대충 묶은 머리, 정리되지 않은 앞머리, 가운 소매를 걷어올린 손목, 그 모든 디테일이 내 일상과 너무 똑같았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오늘 미팅 취소됐어? 나는 대답 대신 한 단어만 반복했다. 나가. 그녀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그러다가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지연아, 또 시작이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오빠도 걱정하더라. 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고. 오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오빠?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당신 남편, 우리 남편. 그 우리라는 말이 칼처럼 박혔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녀는 아주 침착하게 마치 문제를 차분히 설명하는 선생님처럼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집이고 준호 오빠는 우리 남편이고 넌 가끔 헷갈리는 사람, 그치? 나는 순간 숨이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신고했어. 나는 겨우 입술을 움직였다. 경찰 올 거야. 네가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불렀어. 그녀의 얼굴에 놀람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놀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네가 정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다. 그 순간 앞문 쪽에서 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제야 그녀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이건 내 집이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네가 훔쳐가기 전까지 이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 그녀는 주방 한쪽에 놓인 액자들을 가리켰다. 우리의 웨딩 사진, 신혼여행 사진, 연말에 찍은 가족 사진. 원래 여기 들어갈 얼굴이 누구였는지 알아? 나야. 내가 됐어야 했다고 당연히. 내가 더 예쁘고 내가 더 잘 맞고 내가 더 이해해주는데 왜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 그녀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게 더욱 끔찍했다.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현관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까 왔던 그 경찰들이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 놀란 눈으로 마주쳤다. 또 신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이번에는 보다 명확하군요. 그들은 주방 안으로 눈길을 돌렸다. 서지민은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왔어요. 잘 오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 사람 좀 데려가 주세요. 내 인생을 훔쳐갔어요. 내 남편도, 내 집도, 내 향수도, 내 머리도, 심지어 내 이름까지. 그녀는 갑자기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 나인 척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원래 이 자리는 내 자리였다고요. 경찰이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시 한번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본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연. 내 이름이었다. 순간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 뒤로 일어난 일들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내 눈앞을 흘러갔다.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녀가 발버둥치고 집안이 고함과 욕설로 가득 차고 이웃들이 복도에 나와 수군거리고 나는 중간중간 숨이 막혀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에도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결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었으니까. 너무 오래전부터 조금씩 경고하던 일의 종착점이었으니까. 별표. 그날 밤 경찰서에서 돌아와 빈 집에 서 있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소름 끼치는 진실을 인정했다. 이건 단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가 걸린 이야기 정도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일그러진 이야기였다. 누군가가 내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욕심내서 김지연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조금씩 나를 지워왔던 이야기. 그리고 남편 강준호는 그 모든 과정에 거대한 신호를 보내며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그리고 그 인정이 내 결혼과 삶을 어떻게 바꿔버렸는지는 그 다음 이야기였다. 지구대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방금 전까지 이 안에 누군가의 비명과 욕설, 발버둥치는 소리, 경찰들의 제압하는 고함이 다득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고요했다. 마치 누가 리셋 버튼을 눌러버린 것처럼. 주방에는 아직도 냄비가 올려져 있었다. 가스는 꺼져 있었지만 국물은 미지근했다. 뚜껑을 열자 김이 애매하게 올라왔다 사라졌다. 미역국이었다. 내가 생일이나 기념일에 주로 끓여 먹던 초간단 레시피 그대로의 미역국. 누가 끓였는지는 뻔했다.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봤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옆동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모두의 일상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만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 같았다. 싱크대에 손을 짚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지연 씨, 뒤에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구대에서 같이 돌아온 경찰 2명 중 1명이 신발을 벗은 채 현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이름표에 오재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계급은 경위. 혹시 조금 더 자세한 진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는 상황이 급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의자에 앉기엔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그냥 주방 입구에 서서 말을 꺼냈다.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오경위의 질문은 굉장히 평범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안내문처럼 펼쳐졌다. 언제부터라는 단어에 그동안 외면해왔던 장면들이 줄줄이 붙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 이름을 들은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워크와이프라고 부르던 사람. 그냥 회사에서 친한 여직원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그게 점점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책상 위에 늘어놓듯이 설명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날, 내 옷과 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던 날, 내 향수를 따라 산 날, 인스타그램, 카페, 동네, 내 동선까지 따라오기 시작한 일들. 말하다 보니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아서 숨이 찼다. 그 와중에도 오경위는 노트에 꼼꼼히 적으며 중간중간 물었다. 언제부터 집안 물건 위치가 바뀌기 시작했나요? 카페 직원이 말씀하신 닮은 사람은 대략 몇 번 정도였죠? 남편분께 이 사실들을 공유한 적 있으세요? 여러 번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만 했어요. 괜히 사람 오해하지 말라. 회사에서 친한 동료인데 괜히 분위기 이상해진다 같은 얘기들. 남편분과 지민 씨가 불륜 관계였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말에 나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불륜. 명확하게 선을 넘은 육체적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 우리 사회에서 진짜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선. 몸은 안 썩었겠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마음은요? 메시지, 사진, 매일같이 오가는 연락, 말투, 호칭, 서로 기대는 방식. 그런 건 다 섞였어요. 그래서 더 애매해진 거고요. 오경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개인적인 판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찰 특유의 중립성 같은 게 배어 있었다. 남편분한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상황은 명백한 주거 침입이고 강제추행 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팀이 좀 더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스토킹.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도 오히려 조금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겪은 일에 이름이 붙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유난 떠는 건가 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토킹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느낌. 물론 기분 좋은 정리는 아니었다. 그저 나만 미쳐있는 게 아니었다는 작은 안도감 정도.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 지금은 지구대가 아니라 분당 쪽 정신건강의학과 응급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응급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 나왔어요. 응급 입원? 네, 증상이 매우 격양돼 있고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호 입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세한 건 병원 쪽과 협의해봐야겠지만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저 여자가 지금 이 집안에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오늘 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남았다. 입원이라는 건 영원한 감옥이 아니다. 결국 언젠가는 병원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오경이는 마지막으로 내게 명함을 건넸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한테서 협박성 연락을 받으시면 바로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는 힘드시겠지만 조만간 피해자 지원센터 쪽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상담이랑 심리치료 지원받으셔야 해요. 그가 피해자라는 단어를 쓸 때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울렸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그 단어로 인식했다. 피해자.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주는 감정은 단순한 약자 이미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겪은 일이 일이라는 증거 같았다. 지워도 되는 일, 묻어두고 넘어가도 되는 일, 이런 게 아니라는 표시. 그날 밤 경찰이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나는 한동안 불을 끄지 못했다. 거실, 주방, 복도, 침실, 화장실까지 모든 불을 켰다. 집 전체가 환하게 밝혀지자 공간이 조금 덜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도 침대에 누우면 천장 모서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호였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를 받지 않았다. 정말 듣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와 대화하는 건 나에게 또 다른 폭력일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알람 기능을 켜고 경찰이 알려준 112 문자신고 단축키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베개 옆에 휴대폰을 누운 채 옆으로 웅크려 누웠다.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잠들어도 눈을 감으면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주방에서 내 가운을 입고 서 있던 서지민의 뒷모습. 여보, 생각보다 일찍 왔네. 그 말투와 억양, 웃음소리까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 장면이 악몽처럼 반복됐다. 별표.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김지연 씨, 혹시 오늘 시간 되실까요? 서지민 씨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반차를 내고 경찰서로 갔다. 수사과 사무실은 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종 서류 더미, 피곤한 얼굴의 형사들, 전화벨 소리. 나를 부른 건 오경이가 아니라 강 형사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니터를 내 쪽으로 살짝 돌리며 말했다. 조사를 해보니 서지민 씨 관련해서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이요? 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도 팀장님의 아내를 집요하게 따라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때는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아내분 계정으로 친구들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남편분 지인들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상사와의 감정적 관계를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바람에 결국 징계 후 퇴사했다고 합니다. 강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다. 그 후 두 번째 직장에서도 선배의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따라했다가 선배가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신과 진단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자기 동일성 혼란을 동반한 망상, 이런 표현이 있네요. 나는 서류에 있는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머릿속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 이 사람은 강 형사가 말을 이었다. 단순한 불륜 상대라기보다 특정 인물에게 자기 정체성을 과하게 이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진 삶을 원래 자신이 가졌어야 할 삶으로 인식하는 것 같고요.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그게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묻자 강 형사는 아주 짧게 그러나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건 의사들 영역이라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집착은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 다른 방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더군요.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대상이요. 예를 들어 강영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말했다. 지금 김지은 씨를 향해 있던 집착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남편분의 부인일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김지연 씨가 1순위 대상이겠죠. 그 사실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 만약 퇴원하면 다시. 그래서 지금 미리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직장이나 집,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요. 그런 명령이 있어야 다시 접근했을 때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인생에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구나. 예전에는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듣던 말이었는데. 그리고 강 형사가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며 말했다. 남편분 얘기도 조금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 초기라 조심스럽지만 회사 쪽에서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회사가 서지민 씨의 가족으로부터도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왜 직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왜 저런 정신 상태인 걸 알고도 계속 같이 일하게 놔뒀냐 같은 내용이라는데 아무래도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곳이다 보니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나는 조금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분명 준호의 잘못도 크다. 그가 경계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누군가의 병적인 집착을 관심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즐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한꺼번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상상하자 묘하게 씁쓸했다. 남편분은 강 형사가 말을 이었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지연 씨 본인이 제일 중요하니까 남편분의 감정 상태보다 본인의 안전과 회복을 더 우선해 주세요. 그 말이 조금 고마웠다. 지금까지 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남편도 피해자잖아.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한테 걸린 거지. 불쌍하네. 남편도 얼마나 놀랐겠어. 너무 몰아붙이지는 마.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닳아버리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한참을 서 있던 얼음장 같은 주방 바닥 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 형사의 마지막 말이 조금 위로가 됐다. 남편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다. 누군가 그 말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 별표.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강준호였다. 수척해진 얼굴, 다크서클, 어수선하게 말라붙은 머리, 며칠 사이에 몇 년은 늙은 듯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먼저 입을 연 건 그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냥 그를 바라만 봤다. 그의 목소리, 눈빛, 표정을 읽으려 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죄책감, 억울함, 두려움? 혹은 여전히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머릿속으로만 난리를 치고 있을까? 회사 조사 때문에 왔어. 그가 먼저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팀이랑 감사팀이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문책 분위기지 뭐. 외부에 기사라도 나면 큰일이라고. 말을 하다 말고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내 표정을 잠시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이 얘기를 너한테 할 처지가 아니지 내가.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혹시라도 나한테 억울하다는 말 하려고 온 거면 그냥 돌아가. 준호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다. 그런 말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알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연아, 나 진짜 미쳤었나 봐. 아니, 미쳤다기보다 너무 둔했어. 아니면 일부러 안 보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고. 지민이가 나한테 얼마나 집착하는지, 너한테 얼마나 과하게 관심 가지는지 다 알면서도 그냥 나한테 호감 있나 보다 정도로 기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누군가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해준다는 게 기분 좋았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았고, 너한테 못 받은 그런 걸 받는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나를 더 대단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자존심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을지도 몰라.
자기 고백처럼 쏟아지는 말들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렇다. 사람은 그런 존재다. 누군가 자신을 지나치게 칭찬하고 대단한 사람 취급해주고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면 그게 비록 선을 넘는 호감이라도 쉽게 떨쳐내지 못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뒤에는 항상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숨어 있다. 지민이가 너를 따라한다는 건 처음에는 그냥 너를 부러워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 너 예쁘고 센스 있고 일도 잘하니까. 우리 와이프를 그렇게까지 롤모델로 삼는다니 멋있네 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근데 점점 그게 아니다 싶었어. 주말에도 우리 집 근처를 맴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랑 마주친 카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랑 똑같은 옷, 똑같은 가방, 똑같은 향수를 쓰고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는 나도 좀 불편했어. 근데 그걸 제대로 끊지는 않았어. 선 그으면 괜히 상처 주겠지. 회사에서 얼굴 붉히기 싫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조용히 물었다. 메시지들은? 그는 그제야 서류 봉투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보여주려고 가져왔어. 네가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민이라 보낸 카톡 캡처, 메일 내용, 사진들, 그리고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도 다 있어. 봉투를 받는 내 손이 떨렸다. 준호는 덧붙였다. 나 모텔은 안 갔다. 그게 자랑이야?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선은 안 넘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짓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다. 나중에 혼져볼게. 그는 나를 똑바로 보고 말했다.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해. 너한테, 지민이한테,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민폐 끼친 것 같은 기분이야. 나 때문에 누가 다쳤고, 누가 무너졌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말은 핑계겠지? 응, 핑계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근데 나도 알아. 너만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지민이 상태가 원래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도 지금 와서야 알게 됐고, 그래도 최소한 너는 경고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 나는 카톡도 못 받고 회사 안에서 둘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는데 너는 알 수 있었잖아. 그걸 무시한 거야.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했거나.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같이 치르고 있는 거고 너는 회사에서 나는 집에서 몸으로. 그게 지금 현실이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 질문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모르겠어. 솔직한 답이었다. 당장 이혼하자고 말할 만큼 내 마음이 정리된 건 아니야.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웃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오늘 밤을 어떻게 버틸지 그 생각밖에 안 나.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일단 조금만 버티자. 우리 둘 다. 나도 상담 받을게. 회사에서 강제로 받으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넌 너대로 네 마음 챙기고 나중에 둘 다 조금 숨이 트였을 때 그때 가서 우리 얘기를 다시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라는 단어는 내게 너무 무거웠다. 별표. 집에 돌아와 준호가 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 마치 판결문을 읽듯이 천천히 보았다. 카톡 캡처부터 눈에 들어왔다. 지민. 오빠, 오늘도 야근이죠? 표요. 나도 야근. 우리 진짜 너무 불쌍하다. 준호. 뭐, 먹고 살려면 해야지. 크크. 집에는 연락했어? 지민. 응, 언니는 이해해줄 거요. 언니는 착하니까. 언니가 있어서 오빠는 진짜 복 받은 거야. 준호. 그러니까. 지민. 그래서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은가 봐요. 아니면 언니보다 더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야 하나? 허허. 그 뒷부분은 캡처된 화면을 스크롤해서 내려보는 기분으로 차례로 눈에 들어왔다. 지민. 오늘 언니 인스타 봤어요. 진짜 예쁘시다. 머리도 옷도 분위기도. 준호, 너도 비슷한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더 좋나 봐요. 오빠 취향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건 무슨 소리야. 그냥 오빠는 언니 같은 사람 좋아하니까 나도 언니처럼 되면 오빠가 나도 조금은 사랑해줄까 해서. 지민아, 그런 말 장난으로도 하지 마. 왜요? 나는 진심인데. 오늘 언니랑 같은 색 원피스 입은 거 어땠어요? 나 좀 괜찮았죠? 잘 어울렸어. 언니보다요?
잠깐의 공백. 둘 다 잘 어울렸어. 이상한 말 하지 마. 언니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같고 나는 아직 그 자리를 연습하는 사람 같죠? 지민아, 괜찮아요. 연습 오래 하면 언젠간 진짜가 되잖아요. 나 연습 잘할 자신 있어요. 캡처된 화면 속 저 문장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나는 손을 떼고 한동안 눈을 감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그래도 눈을 다시 뜨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사진들이 있었다. 지민이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들. 크림색 니트, 파란 원피스, 검은 슬랙스에 흰 셔츠. 모두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이었다. 어떤 사진에는 자막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옷 누구랑 어울리는지 잘 어울리는지 오늘 확인했음. 그 밑에 준호의 답장이 캡처돼 있었다. 응, 잘 어울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허락이 있었다. 좋다라는 말은 때로는 계속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작동한다.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다 접어넣었다. 생각보다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눈으로 다시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상처를 깊게 만들면서도 이상하게 한쪽 끝에서는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구나라는 결심을 조금씩 키워주고 있었다. 별표, 시간은 흘렀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정말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상처를 냉동시키는 역할은 하는 것 같다. 너무 뜨거워서 만지기 힘들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온도를 잃어갔다. 그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다. 서지민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으로 보호 입원 조치가 내려졌다. 가족이 동의했고 법원에서도 인용했다. 치료 경과에 따라 퇴원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했다. 병원 쪽에서는 나에게도 연락이 왔다. 보호자나 피해자에게 설명해야 할 절차가 있다나 뭐라나. 현재로서는 청각적 환각이나 피해 망상보다는 자기 동일성 혼란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전화로 말했다.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흐려져 있고 특히 특정 대상에게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 대상이 저라는 거죠. 네, 본인이 김지연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약물과 환경 조절로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흥분되면 비슷한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 인생도 참 비틀려 있구나. 나를 따라와 내 삶을 침범했던 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타인의 인생을 통째로 훔쳐 입어야만 자기 존재를 견딜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연민이 그녀의 행동을 용서해주는 건 아니었다. 경찰과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보호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 접수 창고에 서서 서류를 내밀던 그 순간을 나는 잊지 못한다. 내 이름, 내 주소, 내 남편 이름, 가해자 이름, 사건 번호. 모든 게 활자화되면서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서류 한 장을 제출한 걸로 모든 게 나아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다. 그리고 나는 상담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상담실에 들어서서 평범하게 생긴 여성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여기서는 누구도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 씨 눈으로 본 세계를 들려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눈물을 불러왔다. 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얘기들을 토해냈다. 작은 징조들, 무시되고 비웃음당하고 예민하다는 말로 덮였던 순간들. 그게 얼마나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집안 물건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내가 둔해서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카페 직원이 오늘도 다녀갔냐고 물어볼 때 순간 내가 진짜 왔는데 까먹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 가운을 입고 내 주방에 서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내가 내 삶에 잠깐 초대받은 손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체성 침해라는 건 단순히 따라했다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제거하려 했다에 가깝죠. 누군가가 내 삶을, 내 자리를, 내 존재를 대신 차지하려 한다는 걸 느끼면 자존감과 자기 인식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고요. 맞아요. 나는 숨을 내쉬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게 뭔지 하나도 확실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냥 남편 이름 옆에 붙어 있던 아내라는 타이틀만 겨우 나를 설명해 주던 것 같은데 그마저 누가 뺏으려고 달려드니까 내가 정말 텅 빈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금은요? 지금은 김지연이 누군지 조금 더 알 것 같으세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면서 조금씩 힌트를 주었다. 남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나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진짜로 마주하게 됐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말이 그냥 준호가 잠깐 집을 비웠다는 뜻 정도였다. 나라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한쪽으로 존재했다고 믿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없이 나만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낯설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을 켜고 나 왔어? 라고 말했는데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집. 소파에 앉아 TV를 켜도 함께 볼 사람이 없으니 화면 속 사람들의 말들이 허공에 떠도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집안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거실 한쪽 벽에 있던 커다란 부부 사진부터 떼어냈다. 대신 책장을 들여놓았다. 비교적 저렴한 중고책들로 채워넣었다. 어릴 적 좋아하던 소설, 그림 에세이, 여행책들, 옷장도 정리했다. 내 취향이어서 입는 옷과 아내로서 보려지기 위해 입던 옷을 구분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자에 속하는 옷들 상당수를 박스에 담아 중고거래 앱에 올렸다. 거래처 앞 카페에서 옷을 넘겨줄 때마다 뭔가 하나씩 내려놓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주방도 바꿨다. 미역국 냄비가 올려져 있던 그 가스레인지 위에 새 프라이팬을 올렸다. 새 향신료를 여러 개 사왔다. 그동안 잘 해먹지 않던 음식을 시도해봤다. 낯선 요리들이 실패할 때마다 그래도 이건 내 실수야 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남편분이 없는 집이 너무 휑하게 느껴져요. 어느 날 상담 시간에 나는 말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덜 무섭기도 해요. 무섭다라? 상담사가 되물었다. 남편분이 있을 때 더 무서웠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있을 때는 항상 둘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가 찌어있는 기분이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우리 사이 한켠에 지민이가 앉아 있는 것처럼.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라면 이런 말 했을 것 같다는 기준으로 나를 비교하는 눈빛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 비교는 지연 씨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였을 수도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비교 자체가 이미 지연 씨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를 촉발한 건 분명 남편분의 언행이기도 했고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상황이 와도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한테 걸린 불쌍한 사람. 근데 저는 점점 그를 불쌍하게 여겨줄 여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당연해요. 상담사가 말했다. 지금 이 시기에 남편을 이해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 그마저도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래, 맞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감정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별표, 준호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그러나 크게 티나지 않게 변했다. 처음에는 잠깐 분리해서 지내자는 시기였다. 방을 따로 쓰고 집안에서의 동선을 다르게 하고 마주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부엌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는 간단한 안부 정도만 나눴다. 밥은 먹었어? 회사에서는 뭐래? 조사 중이래. 어색한 대화들이 몇 주간 이어졌다. 준호는 회사에서 사실상 좌천되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모두 빠지고 지방지사로 일정 기간 발령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회사 차원에서는 불륜 사건으로 홍보되고 싶지 않으니 최대한 조용히 내보내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내게 말했다. 나 지방 내려가야 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같이 내려올래? 그 질문은 매우 조심스럽게 던져졌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기대는 분명했다.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줄래? 나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아니.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유를 물어봐도 돼? 여기서도 너랑 있으면 숨 막히는데.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익숙한 동네, 내가 다니던 카페, 내가 상담받는 병원, 내가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경로, 이런 게 있어서 겨우 버티는 거야. 근데 너조차 지방 내려가면 나는 네 세상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잖아.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리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서지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한번 경계가 무너진 사람은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내기 쉽다.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이 스스로 제대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준호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그 불확실성을 감당하면서까지 그와 함께 떨어질 도시로 내려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결국 그 질문이 나왔다. 나는 조금을 고민했다. 상담사와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말도 들었고 결정이 나중일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들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 내 마음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놀랍게도 입 밖으로 나온 대답은 아주 명확했다. 이혼하자. 준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진짜로? 이혼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모든 시간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좋았던 시간들도 분명 있었고 그때의 너는 진심이었겠지. 나도 그랬고. 근데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걸 합쳐서도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은 나 스스로에게도 선언 같았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라는 말만으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어서 말했다. 서지민이 그걸 노렸을지도 모르지. 강준호의 아내라는 자리가 너무 좋아 보였나가. 근데 그게 내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해도 돼? 그 말은 집 앞 계단에 앉아서 많이 했잖아. 내가 말했다. 그만해도 돼. 미안하다는 말은 자기 편해지려고 하는 말일 때가 많으니까.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났다. 며칠 뒤 우리는 구청에서 협의이혼 안내문을 받아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숙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법원에 가야 한다. 그날 서류에 도장을 쾅 찍는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관계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될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놀랍게도 크게 울지 않았다. 눈물이 아예 안 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나 미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입고 있던 물먹고 무거워진 외투를 벗는 순간처럼 어깨가 허전해지면서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에 가까웠다. 별표 어느 월요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로 산 버건디색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낮게 묶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떠올리며 옷을 골랐겠지만 이제는 오늘 회의에서 내 기분이 덜 불편할 만한 옷을 기준으로 골랐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다. 다크서클도 진해졌다. 그래도 눈빛은 이상하게도 조금 또렷해진 것 같았다. 나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김지연이다. 그 말은 예전 같았으면 너무 당연해 아무 의미도 없는 문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훔치려 들었던 시간들, 나를 지우고 내 자리에 앉으려 했던 순간들,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다시 내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건 작은 승리 같았다. 누군가가 내 삶을 베껴 쓰려 했다고 해서 내 삶의 원본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서지민의 그림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이상적인 삶의 주인공도 강준호의 아내라는 타이틀도 지금 내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나는 그냥 김지연이다. 광고 대행사에서 욕먹어가며 일하는 동네 카페에서 연하게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가끔은 라면에 계란 넣어 끓여 먹고 가끔은 와인 한 잔에 취해 혼자 웃기도 하는 그냥 한 사람. 너무 흔해 보이는 얼굴이었나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서 누가 쉽게 갖다 쓰려 했던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무리 흔해 보여도 아무리 쉽게 베껴지는 것 같아도 어디까지나 이 얼굴의 주인은 나다. 이 삶의 주인도 나고. 나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한번 정리하고 방을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자동으로 뒤를 돌아봤다. 예전에는 혹시라도 누가 숨어있지 않을까, 창문 틈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확인하곤 했다. 지금은 그냥 습관처럼 돌아본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킨다. 물론 앞으로도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다. 언젠가 경원에서 퇴원한 서지민이 다시 나를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때 그녀 머릿속 세계가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 나조차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제 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려 할 때 그걸 내가 허락해줄 필요는 없다는 걸. 누군가가 내 삶을 자기 삶으로 착각할 때 그걸 내가 맞춰줄 의무는 없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무 쉽게 대체 가능한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는 걸.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삶을 부러워한다. 어떤 사람은 그 부러움을 동기부여로 쓰고 어떤 사람은 그 부러움을 도끼로 써서 남을 끌어내리려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부러움을 집착으로 바꿔 남의 피부 안으로 기어들어가 살고 싶어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의 타겟이 된 적이 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집착뻗을 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칭찬이 아니다. 그건 상처다.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다. 내 이름을 지켜냈고 내 집을 되찾았고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쥐었다. 어쩌면 내가 진짜 로나가 된 건 누군가가 나를 빼앗으려 들었던 바로 그 순간 이후였는지도 모른다. 집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살짝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도 나로 산다. 누군가의 흉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니라 오직 나로. 그리고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누가 되고 싶어 해도 결국 나는 평생 나 하나뿐이니까.